다양한 정책을 세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갖고 있는데요. 2019 알아두면 쓸모있는 서울생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철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또 금요일에 우리 터줏대감이죠.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9년이 이제 기해년이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기해년은 안 왔죠. 이제 설날이 지나야 이제 기해년이 되는데 황금 돼지의 해다. 그래서 대대로 이제 황금 돼지의 때는 정말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큰 복들이 있고 또 다산의 그런 의미가 있는 해라고 하잖아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앞서서 예. 김성수 앵커가 몸무게를 70kg로 낮추겠습니다. 이게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70kg 대로. 예. 그러니까 예. 저분은 꺾어진 환갑이 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비슷하게 예. 예. 건강과 관련해서 새해 계획을 세웠다라는 건 분명히 5학년이 넘었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비슷합니다. 예. 저는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요. 방송하면서 가끔 이름을 까먹으면 그 방송 사고거든요. 그렇죠. 큰일이죠. 뭐 김성수 씨를 최성수 씨라고 한다든가 예. 노영희 변호사를 김영희 씨라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예. 두뇌 활동에 좋은 거를 운동도 하고 예. 게임도 스토크 같은 게임 있잖아요. 예. 게임을 하기도 하고 예. 굉장히 기억력을 좋게 하는 방법을 애써서 예. 찾고 먹고 예.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강 얘기밖에 안 하셨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어떤 계획을? 저는 특별히 계획 세운 건 없고요. 예. 좀 부드러워지자, 좀 여유로워지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니, 훨씬 부드러워지셨는데요. 처음 방송에 등장하셨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지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잘해보자. 예. 왜냐면은 그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워낙 조금 따지고 맨날 좀 화내고 주장하고 예. 상대방 말 반박하고 원래 이게 일상이라서 예. 이제 제가 예전에 심리학만 주로 했을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예. 제가 원래 심리학 전공이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너무 좀 사나워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예. 특히 제가 돼지를 되게 좋아해요. 예. 옛날에 제가 사법시험 볼 때 2차 시험 볼 때 돼지가 그러니까 황금 돼지가 황금 이렇게 변을 보는 예.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전체가 다 그 황금 물결을 막 이렇게 물결쳤었어요. 그래서 붙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돼지해를 맞이해서 예. 이제 우리 나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운도 나눠드리고 예. 또 더 좋은 덕을 좀 나누자 이런 생각으로 예. 좀 착해지자 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 운 저한테 먼저 담아주시면 그럼요. 예. 고맙습니다. 돼지띠는 자, 아닙니다. 예. 본격적인 얘기를 이제 우리 주제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화면 만나보시겠습니다.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책임지는 위치에 서 있는 세대,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대가 바로 5060이 아닌가. 지금은 중년이다 이렇게 5060을 중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평론가님께서는 일단 50 세대 중에 가장 먼저 들어섰던 분으로서 어떻게 이 세대가 위치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너무하십니다. 60대 근접하신 분이 지하철 타면 참 애매한 나이예요. 예. 대부분 세 분 다 이제 386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예. 80학년대 학번들의 경우 지하철 타면 이게 노약자석에 앉아야 되나? 꺼려져요. 당연히 좌석을 양보해야 되죠. 노인의 기준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50대, 60대의 특징이 꼈어요. 정말로 꼈습니다. 맞습니다. 점점 이제 이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 예. 동안이에요. 정말 저 사람 50대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인구 구조학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이게 지금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 그렇죠. 그리고 자녀만 부양하라면 좋았는데 손주까지 부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트리플 케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 하나는 돈도 있어야 되지만 건강. 건강. 이 두 가지가 있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일을 해야죠. 현역에서. 5학년이라고 해서 일 열심히 안 하면 돈 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5학년 되면 일반 기업에서는 나가라라고 등 떠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끼인 세대에 대해서 오늘 아마 계속해서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마 이 본격적으로 이제 은퇴하는 베이비 부모 50대, 60대 정부는 아주 고상한 용어를 도입을 했습니다. 신중년. 예. 신중년이라고 해서
뭐 주된 일자리에서는 이미 50대에 퇴직을 하고 그리고 제첩 일자리를 통해서 이 종사는 하는데 참 애매합니다.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굉장히 낮춰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얘는 좀 과도적인 이 시기다라고 해서 이제 신중년이라고 하는데 예. 어쨌든 이 트리플 케어에 갇힌 50, 60세대에 관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실 5060 세대는 뚜렷한 세대적 특징이 있죠.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격변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물론 당연히 5060 세대에 포함이 되지만은 우리 때의 그 1979년도에 박정희 그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그 네. 총에 맞아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군부 독재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쓰러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학교를 진학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제도가 막 갑자기 막 변하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대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이제 요즘 학생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매일 나가서 군부타도 뭐 독재에 물러가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 민주화 항쟁으로 사실은 점철된 시기를 많이 보냈었었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58년 개띠들이 그런 식으로 뭐 넥타이 부대로 해서 처음으로 이제 같이 그런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던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중학교를 그 공립 중학교를 나왔는데요. 네. 저희 반이 76명이었어요, 한 반에. 네. 19반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오전반, 오후반, 그때 국민학교라고 불렀지만 있었지만 중학교인데 19반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 30명 남짓하면서 실제 10반도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우리 때는 정말 사람이 바글바글 했었어요. 어디에 가나 사람이 네, 이게 많았죠. 베이비 부머 시대 뭐 예. 이런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문제가 많이 그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고 또 40살이 뭐 40대 넘었을 때 외환 위기가 또 닥쳐왔었었고요. 그렇죠.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이데올로기 정체성과 또 사회 경제적인 문화 수준이 변화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하고 혼란을 겪는 그런 상황이 결국 이제 우리 5060 세대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정말 사회에서 왕성히 활동할 때 IMF로 한 방 그렇죠. 맞고 예. 그리고 이제 자기 경력으로 뭔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려고 할 때 외환위기로 또 한 방 맞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자녀들로부터 부양도 못 받고 그런 5060 세대인데 불쌍한 애 듣고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트리플 케어에 갇히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또 인구 구조가 급속도로 이제 노령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2017년 기준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14%를 넘어섰어요. 예. 그러니까 7명 중 1명이 이미 노인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한 2025년이면 이 비율이 20%로 올라갑니다. 예.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50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들은 7, 80세대예요. 맞아요. 7, 80세대라면 간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거 누가 돌보겠습니까? 네. 지금 굉장히 어린애들 키우느라고 당시에 이제 굉장히 빠른 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에 저희를 키워주시느라고 부모님들은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 당연히 노후 뒷바라지뿐만 아니라 간병을 우리가 맡아야 되고요. 예. 또 하나 캥거루 세대. 자녀들 취업도 안 돼요. 맞아요. 집값은 너무 비싸요. 예. 결혼은 못 해요. 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서 가식으로 케어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나마 결혼한다고 하는데 손주가 나면 손주의 제일 조건이 할아버지 경제력이래요. 맞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트리플 케어가 되는 겁니다. 우울해져요. 이게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나? 난 지금 몸은 50대인데 계속해서 20, 30대처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일이 녹록한가요? 50대라고 해서 일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 회사에서는 굉장히 중간급 관리자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해야지만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나가라고 등 떠밀고 있고요. 예. 또 그리고 한정된 일자리는 젊은 사람과 또 세대 경쟁을 해야 합니다. 예.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21세기 굉장히 끼인 세대의 아픔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그 더블 케어나 트리플 케어로 우리가 얼마나 돈을 갖다가 쓰고 있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5060의 그 더블 케어 현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그 부모하고 성인을 둘 다 지원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더블 케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전체에서 34.5%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예. 부모만 지원하는 사람들도 27.9%, 예. 성인 자녀만 지원하는 사람도 18.7%. 그러니까 아무도 지원 안 하고 그냥 본인만 좀 가볍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 18.9%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명목으로든지 간에 누군가는 항상 지원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돈을 얼마나 쓰는지 그래프가 또 마련되어 그렇죠. 있는데요. 예, 이제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부분인데요. 예. 그 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생활비 지원은 거의 100%, 그러니까 93.3%가 지원해줬고요. 예. 평균 지원액은 76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목돈으로 지원한 경험도 역시 엄청난데요. 예. 가구당 평균 89% 정도가 목돈을 지원해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평균 지원액이 4,671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학자금, 결혼자금, 주택자금, 기타 자금인데 사실 이후에도 결혼시키고 집까지 마련해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실은 생활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저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게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보니까 진짜 뭐 5060 세대의 부담이 그냥 수치로 딱 확인이 되네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더블 케어죠. 예. 부모님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당연히 하고 있고 예. 애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당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저한테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이게 양쪽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를 돌볼 거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럼 그럴 리가 저는 없죠. 지금 예. 걱정되는 게 우리 부모님은 내가 돌봐주고 또 뭐 형제들이 돌보지만 나는 누가 돌봐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사실 좀 암울해요. 그러니까 빨리 법을 바꿔서 이제 사회가 확실히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저희 노부모 부양의 의무 있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간병비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들 것인가 이런 걸 보면 좀 알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노부모 간병의 경제적 부담. 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급속도로 이제 노후화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전생에 쓰는 병원비의 한 8, 90%를 이제 사망하기 직전 3년 정도에 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더블 케어 시대의 5, 60세대 과연 노부모님, 부모님 간병비를 얼마나 부담하냐를 좀 따져보면 간병 기간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보통 2년 네. 가까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간병비라는 게 지금은 의료 제도화가 조금 돼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드는 비용이 2년간 2,500에서 2,700만 원이에요. 예. 근데 만에 하나 집에서 간병을 할 경우에 비용이 약간 저렴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반드시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간병이라는 건 뭐 수발을 들어줘야 하는 것도 있지만 삼시세끼를 제공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예.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것도 있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예. 앞서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자녀에 대한 이 부담도 뭐 학자금부터 시작해서 결혼자금, 뭐 주택자금까지 다 대줘야 되는 부양이 있지만 자기가 이 모시고 있는 부모님 적어도 내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우리를 키워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끊지를 못합니다. 예. 옛날처럼 뭐 고려장이라고 해서 어디가 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요양시설이라고 해서 굉장히 시설이 좋은 데는 저 비용을 초월합니다. 그렇겠죠. 한 달 비용이 한 3, 400 이상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이제 생활소득이나 이제 조건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나마 부모님이 집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주택연금이 있어요. 예. 연금을 활용할 수가 있지만 저소득의 경우 집도 없고 정말로 하루 먹고 하루 이제 벌어면서 살아야 되는 경우에는 이 간병비 부담이 만만치 않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예. 중년 여성의 경우 자녀, 부모를 넘어서 손주까지 봐주는 사례들, 아까 말씀하신 트리플 케어의 사례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5060 세대가 이제 손주를 양육해주는 것을 우리가 트리플 케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 그다음에 부모, 손주 이렇게 네. 이제 3대에 걸친 양육이 되는 건데요. 현재 손주가 있는 그 더블 케어 가구 중에서 이렇게 트리플 케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을 살펴봤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은 왜 손주까지 봐주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보면은 자녀가 양육을 전담하는 게 안쓰러워서 18%, 아이고. 손주가 예뻐서 23%, 자녀가 편히 직장 생활하게 도와주려고 44%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 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좀 많이 변했구나라고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예. 그런데 특히 저기서 저는 마음 아팠던 게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못해서 손자를 양육해준다. 이런 부분들 8%나 된다는 게 예. 사실은 참 마음이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 18%의 자녀가 양육을 전담하는 게 안쓰러운 모습과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못해서 그 안쓰러운 모습 미안해하는 그렇죠. 이런 모습들에 더불어서 44%는 또
좀 일 좀 열심히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지원해주고 싶어서잖아요. 이게 결국은 전부 다 경제적인 이유예요.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여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가사하고 육아라고 하는 것을 전담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한데 예. 그거를 제3자에게 돈을 주고서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손쉽게 이제 그 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구들 중에서 특히 제가 좀 마음 아팠던 것은 실질적으로 이 트리플 케어들이 손주를 돌봐주는 기간이 한 26.5개월 정도가 평균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그 분들이 그러면 수고비를 받느냐? 거의 못 받겠죠.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수고비를 주는 사람은 28.2%에 그쳤다. 아, 그리고 수고비도 한 월 평균 55만 원 정도 준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수고비를 왜 안 주냐 물어봤더니 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 그렇잖아요. 먹먹합니다, 진짜. 예. 그리고 수고비를 조금 받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아 이거 나한테 주고 나면 쟤들은 뭐 먹고 사냐 예. 이런 마음 아픈 이제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 평균 55만 원이라는 수준도 굉장히 지금 일반적인 도우미 수준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낮죠. 거죠. 예. 게다가 이제 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몸이 아프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손주, 손녀들을 이제 키워주고 돌봐주다 보면은 정말 골병된다는 얘기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기자 있습니다. 생활을 할 때 이제 여기자들 이제 맞벌이 하는 경우에는 자녀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예. 한국인 이제 보모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격 또한 200~300만 원대로 뛴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인 이제 보모를 데리고 오는데 최저 150에서 180을 달라고 요구한답니다. 예. 근데 거기다 이제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더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한쪽 소득은 거의 대부분 애들 양육비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트리플 케어에 갇힌 5060 세대의 상황을 수치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런 암울한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 화면을 보시면서 짚어보죠.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그러니까 2017년 8월에 신중년 세대를 겨냥해서 일자리 지원에 나섰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5060 세대를 신중년이라고 규정을 하고 또 생산 가능 연령을 64세에서 69세까지 더 확대한 부분이죠. 자, 신중년에 해당하는 계층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문정부 들어서는 이제 복지도 사실 많이 지금 확충을 하고 있고 또 이 세대별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예. 그리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면서 노동시장에서 나중에 은퇴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세대 예. 이렇게 말하고요. 예전에는 사실 50세 넘으면 전부 다 노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이 5060 세대가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생산 가능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의 인구도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연령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부 다 노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고령자나 노인을 대신해서 활력 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정책적인 용어로 신중년 세대라는 말을 이제 만들어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취업 욕구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이 2016년 기준으로 원래는 한 49.1세 혹은 50세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예. 실질 은퇴 연령은 2015년 OECD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그 남자 72세, 여자 71.1세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간 이제 화면 보신 것처럼 은퇴를 언제 하고 싶어요라고 물어보면 72세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현재 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이 20년 정도의 그 갭에 있는 이 분들을 우리가 신중년이라고 부르면서 예. 오히려 그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우리가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 같은 걸 살리자 이런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들이 어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잖아요. 그 자신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여러 가지 스펙들과
또 자신이 원하고 있는 경제적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소기업은 정말로 유능한 사람을 뽑지 못해 아우성인 예. 경우가 있어요. 예. 이걸 일자리 미스매치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대학 졸업한 사람이 당연히 대기업을 선호하듯 지금 앞서서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평균 은퇴 연령이 53세예요. 예. 53세면 은퇴하고 나서 정말 딱 53세거든요. 예. 근데 제 친구도 은퇴하고 나서 폐인이 됩니다. 예. 정말로 그 회사에서 굉장히 임원급 정도의 대우를 받다가 나오게 되면 할 게 없습니다. 예. 정말 할 거 생각하다가 자영업을 해볼까? 아니면 편의점이나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10곳 가운데 3곳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자기의 커리어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많느냐?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고요. 예. 얻기도 어렵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비 같은 이 직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처럼 5, 60세대, 그러니까 그 이상이 아니라 이 끼인 세대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2015년 기준 인구 비중이 25%였는데 앞으로 2025년이면 31%, 10명 가운데 3명이 이 인구라는 겁니다. 아. 근데 앞서서 이게 굉장히 신중년은 뭐 우리 생활에 어떤 사회 중추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빚 좋은 개살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실업난, 조기퇴직증으로 인해서 경제적 여유도 별로 없죠. 네. 여기다가 이제 이 특히나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그동안은 청년, 노인이었어요. 예. 5, 60세대는 그냥 넘어가는 세대, 낀 세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타겟으로 한 맞춤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건, 그렇다면 이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주로 이제 세 단계로 좀 분류를 해보자. 인생 3모작으로. 그다음에 보통 처음에 첫 직장을 갖게 되면 주된 일자리죠. 벌써 이제 30대에서 이제 한 20년 정도 이루어지는 주 일자리가 있겠고 그 이후에는 재취업하기 위한 일자리 50대 전후로 해서 네. 그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지 않으면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재교육도 필요하겠죠. 당연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70대에 넘어가면 그때는 물론 경제적인 여력도 필요하지만 사회 공헌하는 일자리를 좀 맞춰보자. 아하. 70세 이상은. 예. 이게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이런 이제 신중년 일자리를 만드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60대 초반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걸 지자체와 좀 연계해서 지역 중심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특히나 민간 기업들이 조금 신중년을 채용할 경우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뭐 이런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그 예산 규모, 그러니까 신중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예산 규모를 얼만큼 확보했는지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한번 그래픽을 보실까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보셔야 되고 일자리도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신중년 일자리를 늘릴 것인지 나름대로 그 확대 대책들을 쭉 세워놨어요. 저 원칙들을 갖다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자리 예산이 지금 신중년 5, 60대를 위한 예산이 2배 정도로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지자체와의 매칭을 통한 지역 중심의 일자리, 신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 하나. 예. 두 번째가 민간 지역 서비스라는 거죠. 경력을 활용하는 지역 서비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민간 기업의 신중년을 채용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제 중점을 져서 만들어졌는데 예. 이게 이 신중년의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경력을 좀 활용하는 방안이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어 와서 예.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제 경력을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예. 들어서 신중년이 사회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지역 아동센터에다가 뭐 학습 지도할 경우 예. 뭐 인건비를 이제 지원한다든가 예, 예. 이런 식의 지역 서비스 수요를 담아서 지자체가 신청을 하면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사회적 수요가 많은 기여도가 많은 이제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서비스성 일자리를 확충하겠다. 아하. 뭐 기존에는 이제 노인 일자리가 한 30시간 정도 일하면 월 한 27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예. 근데 이건 최저임금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한 2~3배 정도, 한 70만 원 정도는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예. 이런 이제 사회 서비스성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예. 게 큰 핵심입니다. 아니 저는 여기 좀 아까 우리 그래픽으로 확인한 것 중에서 뭐 6번째 그 작년 인재 창업기업 서포터즈 확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실은 나름대로 기업에서
그 일정한 시간 동안에 충분히 교육을 받으면서 기업을 어떻게 움직여가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들을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충분히 활용한다면 서로가 좋을 수 있는 20대에서 막 창업하는 친구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일단 인생 삼모작 패키지 이제 우리 그 간단하게 이인철 그 평론가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생 삼모작 패키지를 신설했다. 자,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중위소득 이상의 신중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눠서 그들에게 취업 성공 패키지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애를 설계하는 단계, 예. 두 번째는 훈련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취업과 창업을 이제 도와주는 단계. 예. 이 세 개로 나누어서 예. 실제 그들이 늘어난 만큼,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난 만큼 사회에서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게끔 해주겠다. 예. 거기 좀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예컨대 누구나 최소 3회 이상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 노후 준비 지원센터를 통해서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예. 4대 분야에 대해서 교육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야, 이거 예전에 이거 컨설턴트들한테 그렇죠. 우리가 돈 내고 받았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예. 가능한 게 국제연합이 2015년도에요. 평생 연령을 재정립했어요. 어떻게 예.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이게 우리가 예전에는 50대만 돼도 논이라고 봤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태어나서 17살 때까지를 미성년자라고 보고요. 예. 18살부터 65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했습니다. 네. 65세까지를. 예. 그리고 우리 아직 청년이네요. 우리는 완전 청년이죠. 우리는 완전 아직 청년이네요. 애기 예. 청년이라고 봐야 예. 되겠죠.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이라고 봐요. 아하. 그리고 이제 80 넘으면 노년이라고 보고 아. 100세가 넘어야지 장수노인이라고 불러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65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청년이에요. 그럼 청년은 정확히 뭐예요?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일을 배울 수 있는 그렇네요. 기간이에요. 예. 그래서 신중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국제연합의 기준에 의하면 청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거에 맞추어 가지고 인생을 다시 설계하자. 이런 예, 겁니다. 우리가 일자리위원회에서 내놓은 자료를 지금 그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자, 인생 삼모작 패키지는 만 34세, 만 50세, 만 69세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지원 예, 대상으로. 대상들이 그렇죠.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들을 보면 아이고, 인류형에서는 참여수당과 훈련수당과 취업성공수당과 고용촉진지원금까지 주면서 저렇게 우리가 지원을 갖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 다 돈을 갖다 우리가 내면서 지원을 받았던 것들이 오히려 참여 수당까지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신중년 창업자를 위한 지원.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 5, 60대 분들이 창업하는 건 적극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는 편이에요. 아, 창업을 하셨잖아요. 아니, 본인은 창업을 하셔놓고서 다른 분들은 창업을 하지 못하게 말리시면 됩니까? 왜냐하면 현실은 창업한 게 예. 자기네 전공 분야를 살리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굉장히 포화 상태인 서비스업 분야, 아, 흔히 뭐 음식점, 치킨. 예. 음식점 한다든가 배달업을 한다든가 도소매업에 굉장히 집중돼 있습니다. 예. 여기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내수가 예. 포화인 상황에서 지금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10집 가운데 3년 이내 절반 이상이 망한다는 통계 때문에 예. 저는 이런 식의 자기 커리어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정말로 궁여지책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창업을 하는 거 위험하다는 거죠. 예. 그건 노후 자금을 까먹고 자기의 어떤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만일 창업하시겠다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취업할 기회가 없고 나는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저임금이라도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굉장히 뭐 경비라든가 이런 예. 일을 하고 싶지만 경쟁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아마 체계적인 왜냐하면 20, 30대는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운이 남지만 이 경우에는 정말 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60대에는. 나락으로 그러다 떨어지죠. 보니까 체계적인 신중년 창업자를 위한 조금 이제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그 굉장히 좀 획기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청년, 그러니까 장년 인재를 청년들의 창업 기업에 서포터즈로 서포터즈. 보내는 거,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 사실은 인턴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그렇죠. 감명 깊게 봤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인턴이 있었으면 70대 정말 지혜로운 그런 인턴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자, 이 아이디어 좀 설명을 좀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네. 이제 그동안에 서포터즈로 활동하기 위해서 예전에 뭐 멘토, 멘티 개념도 사실 있었는데요. 맞아요. 근데 그 멘토라고 하는 개념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인재가 그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것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 스타트업의 부족한 역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50세 이상의 숙련된 퇴직자들을 경영 자문 담당 작년 인재 서포터즈라고 해서 매칭을 시켜주면 네. 사실 이제 그분들에게 그냥 공짜로 가서 일해라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런 비용을 이 스타트업에서 주는 게 아니라 예. 나라에서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활동비를 최대 6개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대상 및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우선 창업기업은 창업 3년 이내에 그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예. 또 하나는 창업 7년 이내에 청년 기술 창업기업.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예비 창업기업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작년 인재는 40세 이상 예. 그리고 10년 이상 그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숙련된 퇴직자 혹은 퇴직 예정자. 아. 그래서 이 창업 기업과 이 인재를 연결을 시켜주는 건데요. 예. 코칭 연계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파트너 연계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코칭 연계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너의 회사가 뭐가 잘못됐니, 앞으로 어떻게 되니 이런 건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진단 및 코칭을 지원해주는 건데 코칭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줍니다. 예. 회당 20만 원, 최대 10회까지. 예. 그리고 파트너 연계형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두 번 지적해주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한 6개월 정도 고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네. 거예요. 인건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그래서 월 2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최대 6개월까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처음에 어느 정도 조금만 중심을 잡아주면 잘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이 그동안 잘 못 뻗어 나갔던 것을 오히려 이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노하우도 전수받고 예. 또 사실은 이제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작년들의 그런 경험들도 같이 연결시켜서 같이 확정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활용을 하다 정들면 아예 정들면. 정식으로 채용을 그렇죠. 해도 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우리 회사에 필요한 파트너다라고 생각이 되면 더 많은 돈을 연봉으로 주면서 아예 채용을 해서 그 서비스를 이제 평생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중년들이 사실은 꼰대들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변하는 사회에 대한 특화된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신중년은 기존에 사실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쪽의 감성에 가깝잖아요. 예. 뭐 PC 시대였고 온라인 시대였다면 지금 모바일로 바뀌고 있는 이 트렌드를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면 굉장히 이제 이 취업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신중년을 대상으로 해서 경력 개발과 능력을 개발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지원 대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폴리텍이에요. 예. 폴리텍은 중소기업청 안에 있는 특화된 사업을 지원하는 데인데요. 이 신중년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훈련 교사 양성 과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한국기술교육대학원에 있던 과정과는 좀 차별화되어 있는데 뭐 핵심 기술이나 기능이나 창업 컨설팅과 같은 이 창업 스쿨을 포함한 이제 훈련 과정 6개월 이상이 장기적으로 가르치고요. 또 이 기술대학과는 좀 올해는 특히나 500명 정도로 예. 훈련교사 양성 과정까지 신규 개설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경쟁이 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외에 예. 새롭게 취득한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좋은 어떤 수단,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지금 고용장려금도 2배 이상 확대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특정 직무에 채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274억 원 그리고 5,000명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 기업은 월 40만 원 정도 지원을 어허. 해주기로 예. 했고요. 특히 이제 신중년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1,378만 명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중에서 50세 이상의 그 사람을 특정 직무에 뭐 일하게 하면은 저런 식으로 나라에서 돈을 좀 지원해주는 것이 있으니까 예. 이제 저걸 적극 활용하게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작년 서포터즈를 파트너로 쓰다가 그렇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또 지원도 받고 그러면은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그 대책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정부가 지금 5060 세대를 신중년으로 명명하고 서울시가 또 50 플러스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에 이 이성수 사무총장과 전화 연결해가지고 서울시의 정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사무총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3년 전인 2016년 4월에 설립된 서울시 출연재단인데요. 예. 50세부터 64세까지 해당되는 서울 시민들의 그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예. 저희가 하는 일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50 플러스 세대의 그 인생 재설계를 돕는 겁니다. 예. 캠퍼스 3곳을 통해서 인생 재설계와 관련된 상담과 교육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 예. 일자리 프로그램 예. 이런 거를 제공하고 있고요. 정책 예.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 50 플러스 세대가 가장 원하는 게 오늘 이 자리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정말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네. 서울시가 운영하는 50 플러스 보람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가 특히 주목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보람 일자리는 이제 퇴직이나 은퇴를 한 50 플러스 세대 시민들이 자기의 연륜과 경험을 살려서 공익적인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활동 시간은 월 57시간이고요. 활동에 참여하시면 이제 52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게 되십니다. 예. 활동 기간은 사업별로 다른데요. 예. 어떤 일을 하냐면요. 예를 들면 뭐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를 멘토링하는 사업도 있고요. 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이제 일하는 장애인의 근로 활동을 돕는 일도 있습니다. 예. 또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기업의 경영을 돕는 일을 하는 사업도 있고요. 예. 이런 사업들이 작년에 31개 운영이 되었고요. 예. 약 2,000명의 이제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예. 올해는 2,500명 규모로 운영이 될 계획인데요. 예. 2월에 모집 공고가 나갑니다. 예. 그래서 만 50세부터 67세까지 서울 시민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예.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캠퍼스를 방문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컨설팅이라든가 또 인큐베이팅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죠? 네네. 저희 캠퍼스가 3곳이 있는데 매년 공모를 통해서 입주할 시민과 단체 또는 기업을 선정해서 사무공간과 회의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뭐 경영 실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예.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멘토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단체 또는 기업 40곳이 입주해 있고 또 어허. 기타 개인 50명도 이제 입주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은퇴 후에 뭘 해야 되는지 좀 어디선가 좀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긴 건데요. 우선 저희 그 50 플러스 캠퍼스에 오시면 50 플러스 상담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상담 센터를 방문하시면 여러분들과 같은 그 동년배 컨설턴트 분들이 예. 일, 건강, 여가, 관계 등 여러 분야의 그 문제를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예. 이제 그럼 이제 자기가 어떤 거에 필요한지 이제 그것을 찾으실 수 있고 또 그 필요에 맞게 예. 프로그램을 추천받으시고 예.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 플러스 캠퍼스가 지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영역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커뮤니티 활동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이제 캠퍼스에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시면서 예. 인스럽게 모임을 만들게 되는데 한 300개 정도가 만들어졌어요. 예, 대단하네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이런 커뮤니티의 설립과 운영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그 라디오 PD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과정을 듣고 라디오 생방송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진행을 한다거나 예. 여행 관련 뭐 강좌를 들은 분들이 50 플러스 세대를 위한 맞춤형 여행을 기획해서 실행하기도 하고요. 예. 또 뭐 사진 교육 들으신 분들이 이제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뭐 지역 아동 센터라든가 여러 예. 비영리 단체 행사를 무료로 촬영을 해드리는 그런 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50 플러스 센터를 이용하고 싶다는 분들 어디로 찾아가면 되고 어떻게 참여하면 좋은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저희 50 플러스 캠퍼스는 은평구 불광동의 서부 캠퍼스, 예. 마포구 공덕동의 중부 캠퍼스, 예. 구로구 오류동의 남부 캠퍼스 3곳이 운영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교육을 예를 든다면 2019년 올해 캠퍼스 1학기 개강은 3월 11일, 예. 수강 신청은 2월 11일부터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검색창에 온라인 인터넷에 들어오셔서 50플러스 포털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예. 여기서 모든 프로그램을 한눈에 보실 수 있고 바로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뭐 컴퓨터 이용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50 직접 찾아가시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이성수 사무총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상당히 괜찮은 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재단 소개를 좀 들었는데, 그런데 사실 뭐랄까 50플러스 세대와 관련된 이 정책들의 문제점을 지금서부터 잠깐 짚어보려고 해요. 일단 그 원하는 일자리를 제대로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욕구와 또 현재 그 제공되는 그런 지원 체계라든가 또 일자리의 수준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 서비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보람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월 52만 5천 원. 이래갖고 어떻게 그걸로 먹고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50세 이상 이제 은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한 297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쌓이는데 이런 문제를 제일 먼저 확인했던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네. 일본이 2002년도부터 이제 이런 노인과 관련된 문제, 일자리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파트타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정부가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대증적 치료만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했냐면은 마이스터 60이라고 하는 뭐 이제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네. 60세 이상의 노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를 전문적으로 알선해주는 인재 파견 회사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어허. 그리고 그분들의 특성에 맞는 그런 일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도록 하고 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일본 공항 가면은 입국 심사장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도와주거든요. 예, 우리는 예. 지금 현재 공항은 그런 거 없잖아요. 예. 원래 젊은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예. 그냥 그런 식으로 아예 시스템을 좀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게 됐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도 높아지고 지금 더 좋아졌는데 네. 현재 예컨대 65세 이상이 일본은 3,514만 명이래요. 예. 그 중에 770만 명이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거기서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들의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노력이 아울러 같이 돼야 되고 그와 함께 우리들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된다. 예. 그 부분입니다. 그 실제로 그 지금 대부분의 그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들이 사회공헌형으로 이렇게 그렇죠. 제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자체들이 우리 신중년을 위해서 이런 일자리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은 30% 이상이 사회공헌형인데 왜 그렇죠? 왜 사회공헌형이 많은 거죠? 우리가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네.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냐를 좀 들여다보면 네. 이처럼 네. 정말로 생색도 안 나고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도 굉장히 생계가 안 되는 정도의 저조한 수준으로 네. 이제 급여를 받아가고 있거든요. 사회공헌 일자리 특히나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공익활동 일자리예요. 예. 그 사례를 좀 보게 되면 노노 케어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네.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청소년 선도를 비롯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인데 이게 월 30시간이에요, 기준이. 예, 예. 월 그러니까 30시간 일하면 월급 얼마 되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이전까지 쌓아온 스펙하고도 전혀 상관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경력이 쌓이거나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지속적인 어떤 미래 비전이 열리는 것도 아닌 그런 단발성에 가까운 사회공헌형 일자리들이 왜 늘어나는지 이게 참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지금 뭐 그것조차 안 하면 더 어렵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인 자살률 1위, 예. 노인 빈곤율 1위거든요. 그것조차 안 하고 정부가 이제 재정을 투입해서 지자체가 그것조차 안 한다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특히나 겨울철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노인분들이 이제 사망하는 시기가 추운 겨울철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지난달에도 고용지표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떤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만약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의 어떤 사회 봉사 활동이라든가 여가 시간이라든가 네. 건강과 관련돼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네. 만족할 만하지만 이걸 생계 수단으로 일자리가 되는 거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신중년 여성들의 경우 손주 육아를 떠맡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는 확실한 지원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을 네. 때 예컨대
그 집에서 이제 아이를 돌봐주는 도우미가 필요하다. 내가 나가서 일을 하려면. 예. 근데 그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니까 예. 한쪽 맞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한쪽의 비용 고스란히 그로 넘어간다. 예. 그럼 뭐 하려고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들 그냥 집에 있어라. 이게 바로 현재 지금 구조예요. 그래서 독박 육아가 또 반복되고 있는 바로 거 아니에요? 그거죠. 예.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크면 당신의 쓸모없는 사람. 이런 개념이 이제 머릿속에 박히게 돼요. 예. 아이들이 크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나면은 손주들이나 봐라. 당신이 잘하는 거 이거 아니냐. 예, 이렇게 예. 돼서 지금 이게 5060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육아라고 하는 것에서 전혀 헤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자리를 개척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육아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엄마가 잘하니까 그 사람에게 맡기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왜 엄마들이 내 월급을 전부 다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그 일을 못 그만두느냐. 예. 아이를 키우는 것과 또 다른 나의 개성과 소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또 그게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쪽으로 나라의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정말 다양한 그런 어떤 그 복지 정책들이 좀 더 생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는데 우리 짧게 한 말씀씩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요. 트리플 케어에 갇힌 5060 세대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될지 방향만 좀 제시를 해주시죠. 너무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신중년한테 초점이 지금 맞춰진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 지자체 위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게 마중물이 돼서 민간 기업으로 확산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전문 서비스를 하면 재취업을 성사시키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런 쪽으로 확산돼서 일자리를 늘리지 않은 한 예.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녀나 뭐 부모를 보양하는 것을 가정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고 네. 나라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그런 케어를 하는 것과 별도로 네. 개인이 자기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사실은 게 맞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 세금 내고 또 이 경제를 갖다 떠받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아오면서 이 공동체를 떠받친 만큼 또 우리들이 살 수 있도록 해다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예, 지금까지 이인철 경제평론가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5060 세대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